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29일까지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30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1,3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6층에 조성된 뉴욕 한인 이민사박물관의 소유권을 두고 이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방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29일까지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인 가운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안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고 레드카펫 끝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하고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122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해 첨단 기술 동맹 강화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미 첨단 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26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됩니다. 27일에는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영어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당면 도전 과제를 진단,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29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30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하원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1,3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도록 한 공화당의 예산안을 오늘 30일 하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다른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천억 달러 늘리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부채 한도는 지난 2011년 12월 증액된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예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해당 예산안은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채 한도는 주로 상대편의 정치적 목적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와 국세청 배정자금 삭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미사용 자금의 회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폴트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앤갬블 P&G가 지난 분기에도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대로 가격을 인상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P&G는 올해 1분기에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10%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P&G는 타이드 세제와 팸퍼스 기저귀, 팬틴 샴푸와 오랄비 칫솔, 질렛 면도기와 페브리즈 탈취제 등 다양한 유명 브랜드 소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P&G는 이로써 2개 분기 연속 2자릿수대로 제품 판매가를 올렸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인건비 증가 등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 덕분에 1분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4% 증가했습니다. 제품을 덜 팔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가격 인상은 향후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당초 2023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보다 최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매출 전망치를 1% 증가로 수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까지도 문을 잠갔던 제2시장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며 중국 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한 것도 실적 상향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P&G와 같은 기업들이 이익률을 사수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오래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최근에는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한 지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최근 AP통신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성인 1,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26%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22%보다 4%가량 상승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47%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월 같은 조사에서의 3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81%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면 그를 지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를, 디센티스 주지사는 3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52%,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를 각각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스로 매우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공화당 유권자와 여성,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의 지지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호감도나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다소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48%를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 45%를 근소하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6층에 조성된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소유권을 두고 이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뉴욕 한인회 산하기구로 시작된 만큼 한인회 소속으로 다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 18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하며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 한인회관 6층에 조성된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소유권이 뉴욕 한인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뉴욕 한인 회장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한인 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 한인 동포 사회의 자산인 뉴욕 한인 회관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뉴욕 이민사 박물관이 뉴욕 한인회의 산하기구로 시작됐던 만큼 한인회 소속으로 재편입되고 한인회 회장이 박물관 관장을 선임하는 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독립체로 만들어 가버리면 한인회는 뭡니까? 이 6층이라는 게 지금 재정난에 허드기를 쓰는데 6층이 돈 500불에서 되겠습니까? 한인회 귀속시키고 박물관 관장으로 5년 하든 10년이든 한인회장 임명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아마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김민선 전 뉴욕 한인 회장의 주도로 2017년 뉴욕 한인 회관 6층에 개관하고 2019년에는 전문적 운영을 이유로 뉴욕 한인회에서 분리,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 전 회장은 2019년 박물관이 독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졌던 역대 회장단 모임을 통해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뉴욕 한인의 산하기구로 재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사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선 전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이사회를 통해 박물관이 독립, 운영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박물관은 별개의 비영리 단체로 이미 한인사회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인회 측에는 이민사 박물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가 뉴욕 한인회 이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018년 한인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김민선 전 회장이 박물관이 한인회 산하 독립재산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리시키자고 발언한 내용이 있어 박물관 소속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제32주년 기금모금 연례만찬을 개최합니다. 가정상담소는 뉴욕 일원에서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있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지혜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은 연간 2,5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돕는 등 뉴욕 가정상담소를 찾는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연례 만찬에서 보이는 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동안 300%라는 발륨, 그 한라인에 들어오고 있는 발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은 그만큼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더 나은 삶을 드리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테고. 이번 연례 만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캐런 최, 스텔라 킴 터커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에미상 수상자인 비비안 리, 엔터테이너 댄 매튜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가정상담소 기금 마련을 위한 라이브 옥션이 다양한 상품과 함께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김치.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정성을 담아서 이제 손수 만든 김치인데요. 그거 외에는 이제 럭셔리 마이애미 콘도에서 6박 7일 숙소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하탄에 있는 레스토랑 봄, 굉장히 프라이빗 다이닝 체험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저희가 마련해 드렸는데 인원수는 16명까지 가능하니까 정말로 이거는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싶고요.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모금 연례만찬은 오는 28일 금요일 뉴욕 맨하튼 시프리아니 42연회장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2년 계약 시 최대 15.7%의 렌트비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0일 공개한 2023 렌트 안정 아파트 운영비 지수 보고서를 통해 1년 계약 시 5.3에서 8.25%, 2년 계약 시 6.6에서 15.75%씩 렌트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제안이 조정 없이 그대로 최종 채택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12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폭은 1년 계약 시 4%, 2년 계약 시 7.75% 인상을 결정했던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더구나 인상률 제한이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정해진 것도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전년과 비교해 난방비가 19.9% 상승했고 보험료는 12.9%, 건물 관리비가 9.4%, 난방비 외 천연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 8.8%, 건물 운영비 8.1%, 행정비 3.3%, 인건비가 2.9% 상승하는 등 각종 운영비의 증가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렌트 인상률을 제안하고 랜드로드와 세입자의 입장을 수렴한 후 6월 새로운 렌트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인상안 제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오히려 렌트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2024년 뉴욕주 하원 선거에 사용될 주 하원 선거구의 새 지도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개정안에 포함됐던 40선거구 확대안은 제외됐습니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 NYIRC가 끝내 민주공화당 양측의 합의를 도출해 2024년 뉴욕주 하원 선거에 사용될 주 하원 선거구의 새 지도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지도에서는 기존 개정안에서 포함됐던 40선거구 확대안이 빠졌습니다. 당초 지난 12월 NYIRC가 제출했던 기존 재조정안 속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관할 40선거구를 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브로드웨이역 인근 164가를 기준으로 끝났던 동쪽 경계선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스테이션 로드 이남 192가까지 연장되면서 기존 26선거구 지역의 상당 부분이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기존 25선거구에 속했던 플러싱 묘지 인근 지역도 흡수해 상당수의 유권자가 흡수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결된 새 지도에서는 해당 지역 변경은 제외됐고 북동쪽 프랜시스 루이스 블러바드 이북 6개 도로만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40선거구의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기존 68.9%에서 68.7%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26선거구에 속하는 베이사이드 북쪽 베이테라스 등 베이사이드 지역 상당 부분의 지역을 27선거구로 편입하는 방안도 새 지도에서 제외되면서 현행 선거구와 거의 변동이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뉴욕주 의회에 제출된 새 지도는 주의회의 표결과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뉴욕시 전철의 일일 탑승객 수는 1년 이상 300만 명대 수준으로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2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1일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데이터를 인용해 20일 기준으로 뉴욕시 전철의 일일 탑승객 수가 400만 2,96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앞서 마지막으로 400만 명 이상이 하루 동안 전철을 이용한 것은 2020년 3월 12일로 당시 410만 명의 뉴요커가 전철에 탑승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이날 비접촉 교통결제 시스템인 옴니를 이용해 전철을 탑승한 사람들의 수는 169만 9,914명으로 전체 하루 탑승객 수의 42.5%를 차지했습니다. 일일 기록 중 역대 최다입니다. 뉴욕시 전철의 일일 전철 탑승객 수는 지난해 2월 8일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긴 바 있는데 그 후 1년 이상 계속 300만 명대 수준에 머무르며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전철 승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MTA는 뉴욕시의 생명줄이라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0만 명 이상이 전철을 이용한 것은 앞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뉴욕 교통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팬데믹이 최고조였을 당시 전철 승객 수가 90% 급감한 상황에서도 MTA는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부상자 가운데 성인 남성 7명은 밤 10시께 DC 남동쪽의 르바움 스트릿에서 총상을 입었는데 부상자 대부분은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고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2번 스트릿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2세 소녀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녀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생명의 위협은 없는 상태입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르바움 스트릿을 지나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무차별적인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간대와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두 사건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검은색 승용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 3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드리스트는 지난 201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LA 주민 저스틴 슈가 오토파일럿 오작동과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고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고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오는 2025년 개교합니다. 지난 18일 버겐 카운티 정부는 파라무스에서 캐리어 이노베이션 고교의 기공식을 열었고 오는 2025년 가을 학기부터 9학년 신입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현재 버겐 아카데미와 버겐텍 티터보로, 버겐텍 파라무스 등 5개 특수목적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교하는 학교는 전교생 260명으로 구성되며 직업과 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학교 건설 비용의 75%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턴십과 멘토링, 기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직업 기술 교육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